영수 씨, 밖에선 절대 안 보여요. 다들 차에서 많이들 하더라고요. 벤츠 마이바흐 S680 안에서 정유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그녀의 시선이 운전석 백미러를 통해 한명수와 마주쳤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메웠습니다. 부인, 어떻게 그런 말씀을? 영수가 핸들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57세 정유라와 15세 연하의 전속 운전기사 42세 한명수. 서로의 나이를 아는 사이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나이고 뭐고 상관없었습니다.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그냥 이대로 집에 가기가 싫어서요. 유라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차는 반포 주상복합지하 주차장에 멈춰섰습니다. 엔진이 꺼지자 정적이 흘렀어요. 두 사람 모두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서울 반포동 고급 주상복합에 사는 57세 정유라 씨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가 끝까지 여러분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정유라는 80평형 베란다 창가에 서서 한강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11월의 비가 도시를 잿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반포의 이 고급 주상복합은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곳이었지만 유라에게는 그저 화려한 감옥일 뿐이었습니다. 여보, 나 내일부터 일주일 부산 출장이야. 거실에서 들려오는 남편 박태현의 목소리가 무덤덤했습니다. 62세의 태현은 건설업으로 성공한 후 막대한 부를 쌓았지만 점점 집에 무관심해졌어요. 알겠어요. 유라도 짧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물어볼 것도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결혼 32년 차에 이르러서야 두 사람은 완전한 타인이 되어버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 다리 위로 자동차들이 개미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어디론가 바쁘게 향하고 있는데 정유라만 이곳에 멈춰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유라가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키가 크고 마른 체격에 단정한 인상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명수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운전기사로 일하게 됐습니다. 아, 네. 잘 부탁드려요. 유라가 인사를 건넸을 때 명수의 시선이 잠시 그녀의 얼굴에 머물렀어요. 정유라는 민낯이었지만 57세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단정하고 고운 얼굴이었습니다. 혹시 오늘 외출 계획이 있으시나요? 명수가 물었지만 유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갈 곳도 만날 사람도 없었어요. 친구들과도 언제부터인가 멀어졌고 자식도 없는 그녀에게는 집 밖의 세상이 점점 낯설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현은 일찍 나갔고 유라는 혼자 아침을 먹었어요. 식탁 위에 놓인 신문에는 온통 어두운 소식들만 가득했습니다. 유라는 신문을 접고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벌써 명수가 아래층 주차장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니 어딘가 외로워 보였어요. 마치 자신처럼 말이에요. 유라는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언제부터인가 자신을 위해 예쁘게 꾸미는 일이 없었거든요. 모든 것이 남편을 위해서, 남편 친구들을 위해서, 남편의 사업을 위해서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동안 유라의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차에 오르자 명수가 백미러를 통해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오늘 어디로 가시겠어요? 글쎄요. 어디든 좋으니까 조용한 곳으로 가주세요. 유라의 대답에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지하 주차장을 벗어나자 서울의 회색빛 하늘이 보였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면서
유라는 생각했어요. 오늘은 왠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고.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차가 강남대로를 따라 움직이고 있을 때 갑자기 교통통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쪽에서 경찰들이 손짓하며 차량들을 멈춰 세우고 있었어요. 라디오에서는 시내 중심가 대규모 집회로 인한 교통통제라는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1시간 정도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영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유라는 뒷좌석에서 앞쪽 도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대의 차들이 꼼짝없이 갇혀 있었어요. 평소 같았다면 답답해했을 텐데 이상하게도 오늘은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급한 일도 없으니까요. 유라의 대답에 명수는 백미러를 통해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표정이 생각보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고객들은 이런 상황에서 짜증을 내곤 했는데 정유라는 달랐어요. 차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엔진 소리도 멈추고 에어컨도 꺼진 상태에서 둘만의 공간이 만들어졌어요. 유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조용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집에서도 항상 뭔가에 쫓기듯 바쁘게 지냈거든요. 부인, 춥지 않으세요? 명수가 뒤돌아보며 물었어요. 11월의 차가운 공기가 차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유라는 얇은 카디건만 입고 있었어요. 조금 춥네요. 유라가 솔직하게 대답하자 명수는 조수석에 있던 담요를 꺼냈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본 담요였지만 깨끗하게 빨아서 보관해 두었던 것이었어요. 이거라도 덮고 계세요. 명수가 담요를 건네며 말했어요. 감사해요. 유라가 담요를 몸에 두르자 따뜻함이 전해졌습니다. 담요에서는 은은한 세제 냄새가 났어요. 남편의 옷에서 나는 비싼 향수 냄새와는 다른 소박하지만 정갈한 냄새였습니다. 라디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였습니다. 유라는 이 노래를 좋아했어요. 젊은 시절 연인과 함께 들었던 추억이 있는 곡이었거든요. 두 사람은 말없이 음악을 들었어요. 차 안의 분위기가 묘하게 편안해졌습니다. 유라는 명수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깨끗하게 다린 와이셔츠, 운전대를 쥔 손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정갈하고 성실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슬픈 기운이 감돌았어요. 명수 씨는 가족이 있으세요? 유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궁금했어요. 영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있었습니다. 과거형이에요. 그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유라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아픈 과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비슷해요. 있는 듯 없는 듯한 가족이요. 유라의 말에 명수는 백미러를 통해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가에 깊은 외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명수는 그 외로움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자신도 똑같았거든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교통통제는 계속되고 있었고 두 사람은 여전히 차 안에 갇혀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유라는 담요를 더 깊숙이 끌어안았습니다. 따뜻함이 온몸에 퍼져갔어요. 그런데 이 따뜻함이 단순히 담요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명수가 주는 안정감 때문이었어요. 라디오에서 교통통제가 곧 해제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아쉬움을 느꼈어요. 이 시간이 끝나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앞쪽에서 경찰이 손짓하며 차량들을 움직이라고 신호했어요. 교통통제가 해제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가야겠네요. 명수가 시동을 걸며 말했어요. 유라는 담요를 정리하면서 아쉬운 마음을 감추려 했습니다.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백화점에 도착했을 때 유라는 차에서 내리기가 싫었어요. 이 시간이 끝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남편이 없는 텅 빈 집, 의미 없는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담요 감사했어요. 유라가 담요를 돌려주며 말했어요. 명수는 담요를 받으면서 그녀의 손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결혼 반지가 헐거워져 있었어요. 부인, 반지가 헐거워 보이는데요. 명수의 말에 유라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정말로 반지가 헐거워져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말이에요. 그러네요. 언제부터인지. 유라가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은 묘한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반지의 헐거움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 내일 또 뵙겠습니다. 명수가 인사했어요. 유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백화점으로 걸어갔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뒤돌아보니 명수가 여전히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유라는 백화점에서 쇼핑을 했지만 마음은 계속 차 안에 있었습니다. 명수와 함께 보낸 그 시간이 자꾸 생각났어요. 따뜻한 담요, 잔잔한 음악, 그리고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는 시선까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유라는 생각했어요. 오늘 처음으로 누군가와 진짜 대화를 나눴다고. 그리고 그 누군가가 자신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다음 날 오후, 유라는 명수에게 대전에 위치한 갤러리를 가자고 했습니다. 바람도 쐴 겸 그냥 어제 차 안에서 느꼈던 그 편안함을 최대한 오래 다시 느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명수도 별다른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갤러리에서 나와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하늘이 어둑해지더니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교통사고까지 겹쳤어요. 앞쪽에서 여러 대의 차가 엉켜 있었고 경찰들이 사고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명수가 라디오를 통해 교통 상황을 확인하며 말했어요. 사고 처리와 집중호우가 겹치면서 도로가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예상 대기 시간은 최소 3시간이었어요. 유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너무 심하게 내리고 있었어요. 차창에 빗물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니 갑자기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비 오는 날 집에서 차를 마시며 보냈던 오후들 말이에요. 영수 씨, 혹시 근처에 잠시 쉴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유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차 안에서 3시간을 기다리기에는 너무 답답할 것 같았습니다. 명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처에 모텔이 몇 곳 있긴 한데.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유라는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갈 곳도 없으니까요. 명수는 놀란 듯 백미러를 통해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정유라라는 여자가 점점 더 신비로워지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부잣집 부인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차는 작은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해피모텔이라는 네온사인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그다지 고급스러워 보이지는 않았지만 깨끗해 보였습니다. 명수가 차를 세우고 모텔 안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명수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방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유라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감 같은 것이 느껴졌어요. 괜찮아요. 유라의 대답에 명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모텔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은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오래된 인테리어였지만 정갈하게 관리되어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유라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어요. 명수 씨, 너무 어색해하지 마세요. 그냥 비 피하는 거예요. 유라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도 심장이 빨리 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32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영수는 침대 끝자락에 앉았어요. 유라는 창가 의자에 앉아서 계속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이 손에 잡힐 듯 했어요. 부인, 후회하지 않으세요? 명수가 갑자기 물었어요. 유라는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지함이 가득했어요. 뭘 후회해요? 이런 이상한 상황을 만든 거려. 명수의 말에 유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오랜만에 자연스러운 기분이에요. 유라의 말이 진심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있을 때는 항상 연기를 하고 있는 기분이었거든요. 좋은 아내, 완벽한 부인의 역할을 해야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정유라 자신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갔어요.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창밖에 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깔리면서 모텔 방은 더욱 아늑해졌어요. 형광등 대신 스탠드 조명만 켜두니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명수 씨는 어떻게 기사 일을 하게 되셨어요? 유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명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전에는 중학교 선생님이었어요. 하지만 아내가 떠난 후에는 아이들을 가르칠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의 목소리에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어요. 유라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줄곧 집에만 있었어요. 남편이 원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유라의 고백에 명수가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창가에 앉은 그녀의 실루엣이 아름다웠습니다. 슬프지만 고결한 아름다움이었어요. 부인은 충분히 아름다운 분이에요. 명수의 말에 유라는 깜짝 놀랐어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칭찬이었습니다. 남편은 언제부터인가 그녀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고마워요. 오랜만에 듣는 말이네요. 유라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 순간 천둥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유라는 깜짝 놀라며 몸을 움츠였어요. 어릴 때부터 천둥을 무서워했거든요. 명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유라 곁으로 왔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아요. 금방 지나갈 거예요. 그의 손길이 따뜻했어요. 유라는 그 따뜻함에 마음이 녹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런 위로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또 다른 천둥 소리가 울리자 유라는 무의식적으로 명수에게 몸을 기댔어요. 명수는 놀랐지만 그녀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감쌌어요. 오늘 이 순간이 꿈만 같아요. 유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명수는 그녀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은은한 샴푸 향이 났어요. 저도 그래요. 오랜만에 살아있는 기분이에요. 명수의 고백에 유라는 그를 올려다보았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정지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그 시간을 견뎠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천둥 소리도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정이 넘었어요. 유라는 명수의 품에서 잠들었고 명수는 그녀를 재우고 침대 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이 되자 비가 그쳤어요. 유라가 눈을 떴을 때 명수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외로워 보였어요. 영수 씨, 밤새 못 주무셨어요?
유라가 일어나며 물었어요. 명수는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비가 그쳤네요. 두 사람은 서둘러 모텔을 나왔어요. 새벽 공기가 차갑고 깨끗했습니다. 도로 상황도 정리되어 있었어요. 차에 타서 집으로 가는 동안 두 사람은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워진 기분이었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유라는 차에서 내리기가 싫었어요. 이 순간이 끝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남편이 있는 차가운 집으로 말이에요. 명수 씨, 어젯밤 감사했어요. 유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야말로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이었어요. 유라가 엘리베이터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며 명수는 생각했어요. 자신의 멈춰진 시간이 다시 흘러갈 수 있을까 하고, 그리고 그 시간 속에 정유라라는 여자가 있을 수 있을까 하고요. 모텔에서 보낸 밤 이후 유라의 일상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명수의 따뜻한 손길이 자꾸 생각났어요. 그의 품에서 느꼈던 안정감, 오랜만에 경험한 진짜 위로가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편 태현은 여전히 부산 출장 중이었어요. 원래 일주일이라고 했는데 벌써 열흘째였습니다. 전화도 하루에 한 번, 그것도 형식적인 안부 인사뿐이었어요. 유라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답은 뻔했거든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유라는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던 서재, 드레스룸, 심지어 태연의 방까지 말이에요. 정리를 하다 보면 시간도 빨리 가고 명수 생각도 조금은 덜 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태연의 서재를 정리하던 중이었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을 때 유라의 손이 멈췄습니다. 호텔 영수증 여러 장이 구겨져서 들어 있었어요. 신라호텔, 롯데호텔, 파크하얏트. 모두 서울 시내 호텔들이었습니다. 부산 출장 중인데 왜 서울 호텔 영수증이 있을까요? 유라는 영수증들을 하나씩 펼쳐보았어요. 날짜를 확인하니 모두 최근 한 달 사이의 것들이었습니다. 그것도 태연이 출장을 간다고 했던 날들과 겹치는 날짜들이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분노가 치솟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역시 그랬구나 하는 체념 같은 감정이 들었어요. 어쩌면 예상했던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찾아보니 신용카드 명세서도 나왔어요. 고급 레스토랑, 보석점, 백화점. 태연 혼자서는 절대 가지 않을 곳들의 결제 내역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티파니에서 구입한 목걸이 영수증을 보니 가격이 800만 원이었어요. 유라는 자신의 목을 만져보았습니다. 태연이 마지막으로 선물해준 목걸이가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어요. 결혼기념일에도 생일에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누군가에게는 800만 원짜리 목걸이를 사주고 있었던 거죠.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문자 메시지도 있었어요. 태연이 지우는 걸 깜빡한 것 같았습니다. 오빠, 오늘 못 만나. 보고 싶어요. 늦어서 미안해. 집에서 일 때문에 못 나왔어. 괜찮아요. 대신 내일은 꼭 만나요. 문자를 주고받은 상대방은 미영이라고 저장되어 있었어요. 유라는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태현의 회사에서 일하는 젊은 직원이었던 것 같았어요. 유라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32년간의 결혼 생활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시원한 기분마저 들었어요.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진 것 같았거든요. 왜 태연이 점점 차가워졌는지, 왜 집에 늦게 들어오는지, 왜 유라와 대화를 피하는지. 모든 것이 설명되었습니다. 유라는 바보같이 혼자서 외로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명수가 생각났습니다.
어젯밤 모텔에서 그가 해준 말이 떠올랐어요. 살아있는 기분이라고 했던 그 말이요. 유라는 정말로 오랫동안 죽은 듯이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태현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출장이 길어져서 일주일 더 있어야 할 것 같다. 혼자 잘 지내고 있지? 유라는 그 문자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일주일 더라니 아마 미영이라는 여자와 여행이라도 가는 모양이었습니다. 예전 같았다면 서운하고 외로웠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짧게 답장을 보내고 유라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태현의 거짓말에 상처받고 싶지 않았어요. 32년 동안 충분히 상처받았습니다. 거실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니 한강이 보였어요. 예전에는 이 풍경이 자랑스러웠는데 지금은 그냥 차가운 풍경일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허상이었어요. 행복한 결혼 생활, 성공한 부부, 부러워할 만한 삶.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명수였습니다. 유라는 문을 열어주며 그를 바라보았어요. 어제와 달리 그의 얼굴에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부인,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명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유라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오래간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유라는 거짓말을 했어요. 명수에게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명수는 그녀의 거짓말을 알아차린 것 같았어요. 오늘은 어디 가시겠어요? 명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유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말 어디를 가고 싶은지 말이에요. 한강공원으로 가주세요. 걸어보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차 안에서 유라는 계속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명수는 백미러를 통해 그녀를 살펴보았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슬픔보다는 허무함이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한강공원에 도착해서 둘은 나란히 걸었어요. 11월에 찬바람이 불었지만 유라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바람이 머리를 맑게 해주는 것 같았어요. 영수 씨, 사람이 오랫동안 거짓말 속에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유라가 갑자기 물었어요. 영수는 그녀의 옆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깊은 상처가 느껴졌어요. 아마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게 될 것 같아요. 명수의 대답에 유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답이었어요. 저는 32년 동안 거짓말 속에서 살았어요. 행복한 척, 만족한 척, 사랑하는 척. 이제는 제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유라의 고백에 명수는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찾아가시면 돼요. 진짜 자신을 말이에요. 그의 말이 유라의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요, 이제부터라도 진짜 자신을 찾아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57세라고 늦은 건 아니잖아요. 벤치에 앉아서 한강을 바라보며 유라는 생각했어요. 태현의 배신이 오히려 자신을 자유롭게 해준 것 같다고. 이제는 더 이상 완벽한 아내 역할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정유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영수 씨도 그런 시간이 있었나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시간이요. 네, 아내를 잃고 나서 한동안 그랬어요. 남편이라는 역할, 아버지라는 역할을 잃고 나니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명수의 말에서 깊은 아픔이 느껴졌어요. 유라는 그가 자신과 비슷한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한강 위로 노을이 번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유라는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유라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태연의 거짓말에 속지 않겠다고. 그리고 자신도 더 이상 거짓된 삶을 살지 않겠다고. 57세의 정유라가 진짜 인생을 시작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명수 역시 그녀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슬프고 외로운 여자였는데 오늘은 뭔가 결심을 굳힌 것 같은 강인함이 보였어요. 그런 그녀가 더욱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태연의 외도를 알게 된 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유라는 매일 명수와 함께 나들이를 나갔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집에 혼자 있기 싫어서였는데 이제는 명수와 함께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도 두 사람은 한강 공원을 걸었어요. 12월 초에 찬바람이 불었지만 유라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공기가 정신을 맑게 해주는 것 같았어요. 명수와 함께 걷는 이 시간만큼은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거든요. 부인, 요즘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명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말로 유라는 일주일 사이에 많이 변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우울하고 무기력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대신 뭔가 결연한 의지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런가요? 어떻게 달라졌는데요? 유라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그녀의 미소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억지로 짓는 미소가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미소였어요. 더 살아계신 것 같아요. 명수의 대답에 유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살아있는 기분이었어요. 32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해보고 있었거든요. 명수 씨 덕분인 것 같아요. 유라의 말에 명수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이 뭘 해준 게 있다고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아니에요. 명수 씨는 저를 정유라로 봐주세요.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그냥 저 자신으로요. 유라의 말이 명수의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그는 정말로 그녀를 한 명의 독립된 인간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나이도 신분도 배경도 상관없이 그냥 정유라라는 여자로 말이에요. 두 사람은 평소보다 더 오래 걸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걸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자 유라는 벤치에 앉자고 했습니다. 영수도 그녀 옆에 앉았어요. 영수 씨, 저 혼자 결정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유라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영수는 그녀를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이혼을 하려고 해요. 유라의 고백에 명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들으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기쁘면서도 걱정되었어요. 정말 확실하세요? 명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혼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거든요. 특히 유라 같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네, 확실해요. 더 이상 거짓된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유라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수없이 고민한 결과였습니다. 태현의 배신을 알게 된 후 유라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32년 동안 혼자서 결혼 생활을 지켜왔다는 것을 말이에요. 힘들 거예요. 재산 분할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텐데. 영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유라는 이미 모든 것을 각오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제 이름으로 살고 싶어요. 유라의 말에 명수는 감동했어요. 57세의 나이에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부인을 응원하겠습니다. 명수의 말에 유라는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명수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기사가 필요하지 않을 텐데 말이에요. 명수 씨, 그런데 제가 이혼을 하면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유라의 질문에 명수는
잠시 당황했어요. 사실 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유라와의 만남이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건 부인이 결정하실 일이에요. 영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유라는 그의 표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도 자신과 같은 마음인 것 같았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한강에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말없이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명수 씨,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유라가 갑자기 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명수는 놀란 듯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있으면 어떤 기분이에요? 유라의 직접적인 질문에 명수는 당황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진지한 눈빛을 보니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해도 될까요? 명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유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과 있으면 살아있는 느낌이 나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명수의 고백에 유라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하고 싶었는데 예상보다 훨씬 진심 어린 대답이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영수 씨와 함께 있으면 제가 누구인지 알 것 같아요. 유라도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감정이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부인, 그런데 저는 명수가 말을 시작하려다가 멈췄어요. 무언가 고민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뭐라고 하시려던 거예요? 유라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명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저는 가진 게 없어요. 나이도 부인보다 어리고 돈도 없고 그냥 평범한 기사일 뿐이에요. 명수의 말에 유라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게는 명수 씨의 마음이 중요해요. 유라의 말에 명수는 감격했어요. 그동안 자신의 처지 때문에 주저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그런 것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부인, 이제부터는 그냥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유라라고요. 유라의 말에 명수는 깜짝 놀랐어요. 이름으로 부른다는 것은 더 가까운 관계가 된다는 뜻이었거든요. 유라 씨. 명수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어요. 유라는 그 소리가 너무 좋았습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거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벤치에 앉은 채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영수 씨, 제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면 함께 해주실 거예요. 유라의 질문에 명수는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물론이에요. 어디든 함께 하겠어요. 그의 대답에 유라는 마음이 놓였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57세의 늦은 나이에 새로 시작하는 일이 두렵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유라는 생각했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이혼 절차를 시작해야겠다고. 그리고 명수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설계해야겠다고. 명수 역시 운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유라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녀의 새 출발을 도울 수 있는지 말이에요. 두 사람 모두 설레고 있었어요. 불안하지만 희망적인 미래를 그려보고 있었습니다.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유라가 이혼 의사를 밝힌 지 사흘 후 태현이 갑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산 출장이라던 그가 예고도 없이 나타난 것이었어요. 유라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다가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몸을 돌렸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유라가 평상시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태현은 여행 가방을 현관에 던져놓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변호사한테서 연락 왔더라. 이혼 신청을 했다고?
태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유라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네, 그랬어요. 유라의 담담한 대답에 태현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울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오히려 너무 평온해서 더 무서웠어요. 갑자기 왜? 우리가 무슨 문제라도 있었나? 태현이 억지로 침착한 척하며 물었어요. 유라는 그의 연기가 우스웠습니다. 32년 동안 이런 식으로 자신을 속여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제요? 글쎄요, 당신이 더 잘 아시지 않을까요? 유라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태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혹시 자신의 외도를 알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스쳤어요. 무슨 말이야? 나는 모르겠는데. 태현이 시치미를 떼며 말했어요. 유라는 서재에서 가져온 호텔 영수증들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태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것도 모르시겠어요? 유라의 차가운 목소리에 태현은 할 말을 잃었어요. 변명할 수도 부인할 수도 없는 확실한 증거들이었거든요. 유라야, 이건 32년 동안 수고하셨어요. 이제 마음 편히 미영 씨와 사세요. 유라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태현은 깜짝 놀라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미영의 이름까지 알고 있는지 놀라웠어요. 태현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업가로서의 차가운 계산이 앞섰어요. 좋아, 이혼하자. 하지만 재산 분할은 기대하지 마. 내가 번 돈이야. 태현의 말에 유라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산은 필요 없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 깨끗하게 끝내세요. 언론에 알려지거나 주변에 소문나지 않게 하고 싶어요. 유라의 조건에 태현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재산도 요구하지 않고 체면만 지켜달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렇게 하지. 대신 너도 아무 말 하지 마. 태현이 안도하며 말했어요. 사실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스캔들이었습니다.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다음 날 태현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집으로 돌아온 그는 유라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생각해봤는데 이혼은 안 돼. 내 이미지에 안 좋아. 태현이 거실에서 소리를 지르며 말했어요. 유라는 차분하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서류는 접수됐어요. 취하하라고. 안 그러면 넌 한 푼도 못 받는다. 아니, 오히려 위자료를 내야 할 거야. 태현이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유라는 그의 본 모습을 보며 씁쓸했습니다. 32년 동안 이런 사람과 살았다니 말이에요. 제가 왜 위자료를 내야 하죠? 내가 바람 피웠다고 하면 돼. 그 기사 새끼 말이야. 태현의 말에 유라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어요. 영수를 끌어들이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영수 씨는 관계없어요. 관계없긴 매일 붙어 다니면서 뭘 했는지 뻔하잖아. 태현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유라는 그의 더러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역겨웠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당신 수준에서는 말이에요. 유라의 차가운 말에 태현은 더욱 화가 났어요. 평소 순종적이던 아내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이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영수였어요. 평소 시간보다 일찍 온 것이었습니다. 유라가 문을 열어주자 명수는 집 안의 분위기가 험악하다는 것을 즉시 알아챘어요. 부인, 괜찮으세요? 영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유라의 얼굴이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거든요. 누구야? 이 자식이? 태현이 거실에서 나와 명수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영수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명수입니다. 아,
그 유명한 기사 새끼구나. 내 아내하고 뭐 하고 다니는 거야? 태현의 욕설에 명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참고 있었습니다. 유라를 위해서였어요. 그만하세요. 유라가 태현을 제지하며 소리쳤어요. 더 이상 명수가 모욕당하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인연이 지금 나한테 소리를 질러 32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준 은혜도 모르고. 태현이 유라에게 손을 들려는 순간 명수가 그의 팔을 잡았어요. 어른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명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태현은 명수의 강한 손아귀에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감히 내가 나한테. 유라 씨에게 사과하세요. 명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런데 그가 유라 씨라고 부르는 것을 들은 태현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뭐, 유라 씨. 야, 이 새끼가 지금 내 아내 이름을 부르네. 태현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때 명수가 태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유라 씨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명수의 말에 유라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누군가 자신을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해 주는 것이 이렇게 감동적일 줄 몰랐습니다. 이 미친 새끼가 정말. 태현이 명수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유라가 두 사람 사이에 섰어요. 그만해요. 명수 씨는 잘못이 없어요. 모든 책임은 제가 질게요. 유라의 당당한 모습에 태현은 당황했어요. 평생 자신에게 굽실거리던 아내가 이렇게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좋아, 너희 둘이 그렇게 나올 거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법정에서 보자. 태현이 소리치며 집을 나갔어요.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유라는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32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추악하게 끝나는 것이 슬펐습니다. 명수는 그녀 곁에 앉아 등을 가만히 쓰다듬어 주었어요. 괜찮아요. 이제 끝났어요. 명수의 위로에 유라는 더욱 울었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보다는 해방감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명수 씨, 고마워요. 저를 지켜주셔서요. 당연한 일이에요, 유라 씨. 명수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따뜻했어요. 유라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유라는 명수에게 말했어요. 태현이 법정에서 만나자고 했지만 결국 그도 스캔들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며칠 후면 조용히 합의하자고 나올 거라고 말이에요. 정말로 일주일 후 태현은 조용한 합의를 제안해 왔어요. 유라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32년간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어요. 이혼 서류에 사인하는 순간 유라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이혼이 성립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유라는 반포의 화려한 아파트를 떠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32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비좁았지만 자유로웠어요.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는 진짜 자신만의 집이었습니다. 영수도 회사를 그만뒀어요. 태현이 압력을 넣어서 더 이상 일을 계속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명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라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서 기뻤어요. 유라 씨, 저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어느 날 명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유라는 차를 우리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요즘 명수의 표정이 밝아진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무슨 제안이세요? 바닷가로 가는 건 어떨까요? 서울을 떠나서 조용한 곳에서 살아보는 거예요. 명수의 제안에 유라는 깜짝 놀랐어요. 서울을 떠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줄곧 서울에서만 살아왔는데 말이에요.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 있으면 자꾸 과거가 생각날 것 같아서요.
저도 그렇고 유라 씨도 그렇고요. 명수의 말이 맞았어요. 서울 어디를 가든 태현과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백화점, 레스토랑, 심지어 한강공원도 예전 기억들로 얼룩져 있었어요. 어디를 생각하고 계세요? 유라가 관심을 보이자 명수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동해 쪽에 조용한 마을이 있어요. 예전에 아내와 함께 갔던 곳인데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명수가 아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들으며 유라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가 여전히 돌아가신 아내를 그리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질투보다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잊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뭘 하며 살까요? 작은 카페라도 열면 어떨까요? 유라 씨가 우리는 솜씨가 좋으시잖아요. 명수의 제안에 유라는 가슴이 설렜어요. 평생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아왔는데 이제는 자신의 일을 갖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두 사람은 정말로 동해안의 작은 마을로 향했어요. 차에 짐을 가득 싣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유라는 설렘과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57세의 나이에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명수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용기가 났어요. 그는 운전하면서도 틈틈이 유라를 살펴보며 괜찮은지 물어봤습니다. 그의 배려가 고마웠어요. 저기 보이는 게 바다예요. 명수가 가리키는 방향을 보니 정말로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어요. 유라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가까이에서 바다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탁 트이는 기분이었어요. 마을에 도착하니 정말로 조용하고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오래된 한옥들과 현대식 주택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인구도 많지 않아서 도시의 번잡함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명수가 미리 알아본 집은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있는 작은 한옥이었어요. 오래되었지만 깔끔하게 수리되어 있었고 마당에는 작은 정원도 있었습니다.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명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유라는 마당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반포에서 보던 한강과는 완전히 다른 광활한 풍경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여기서 살고 싶어요. 유라의 대답에 명수는 안도했어요. 사실 그도 유라가 이런 시골 생활을 견딜 수 있을지 걱정했었거든요. 집을 계약하고 짐을 정리하는데 며칠이 걸렸어요. 명수는 사랑방을 쓰고 유라는 안방을 썼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이였기 때문에 각자의 방을 가졌지만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며 자연스럽게 가족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유라가 가장 좋아한 것은 마당의 작은 정원이었어요. 전 집주인이 심어놓은 채소들과 꽃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유라는 어릴 때 할머니 집에서 해봤던 기억을 떠올리며 정원 가꾸기를 시작했어요. 유라 씨, 정원 일이 재미있으세요? 명수가 물어보자 유라는 흙이 묻은 손을 털며 미소를 지었어요. 네, 정말 재미있어요. 뭔가 살아있는 걸 키운다는 게 이렇게 보람찬 줄 몰랐어요. 실제로 유라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정원으로 나가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어요.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자연의 리듬을 몸으로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명수도 유라를 도와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이 함께 땀을 흘리며 일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고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 같았어요. 한 달쯤 지나자 마을 사람들도 두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울에서 온 외지인들이라며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친근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특히 옆집에 사는 70대 노부부가 두 사람을 많이 도와주었어요. 할아버지는 명수에게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주고 할머니는 유라에게 시골 요리를 알려주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런 시골에 와서 살기 쉽지 않을 텐데 참 기특해요.
할머니가 유라에게 말했어요. 유라는 자신을 젊은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57세인데도 말이에요. 할머니, 저희가 젊은 사람인가요? 물론이지. 우리 보기엔 까까머리들이야. 할머니의 말에 유라는 웃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정말이었습니다. 마음이 젊으면 몇 살이든 상관없었어요. 계절이 바뀌어 봄이 오자 정원에 새싹들이 돋아나기 시작했어요. 유라와 명수가 함께 심은 상추, 토마토, 오이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아침 정원에 나가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유라 씨, 우리도 이 채소들처럼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명수가 어느 날 말했어요. 유라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바쁘고 공허했던 삶과는 달리 여기서는 매일매일이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뿌리를 내리고 있는 기분이에요. 유라의 말에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 모두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노부부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할아버지가 직접 담근 막걸리를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보름달이니까 함께 한잔해요. 네 사람은 마당에 평상을 놓고 막걸리를 마시며 달을 바라보았어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젊은 사람들, 진짜 사랑은 다 지고 난 후에 시작되는 거야. 할아버지가 갑자기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유라와 명수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뜻이세요? 유라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젊을 때는 열정만 있지. 하지만 나이 들어서 하는 사랑은 달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진짜 사랑이지. 할아버지의 말에 두 사람은 깊이 공감했어요. 정말로 그들의 사랑은 열정보다는 이해와 배려의 바탕을 둔 성숙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유라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달빛이 바다를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명수의 방에서도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삶이었습니다. 반포의 화려한 아파트를 떠나 바닷가, 시골 마을에서 사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정원을 가꾸며 사는 것 말이에요. 유라는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어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소중한 사람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바닷가 마을에서의 2년째 봄이 찾아왔습니다. 유라는 이제 완전히 이곳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아침마다 정원에서 일하고 오후에는 마을 사람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59세가 된 유라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반포에서 살던 시절에 불안하고 공허했던 표정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자연스러운 미소와 따뜻한 눈빛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명수와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발전해 있었습니다. 여전히 각자의 방에서 지냈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명수가 끓여놓은 커피 향이 집 안에 가득했고 저녁에는 유라가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요리를 함께 먹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운영하는 작은 카페도 마을의 명물이 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손님이 별로 없었지만 유라가 우리는 차와 명수가 만드는 간단한 디저트가 입소문을 타면서 주말이면 도시에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유라는 카페에서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좋아했어요. 각자의 사연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면서 자신의 삶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거든요. 어떤 이는 일에 지쳐 휴식을 찾아왔고, 어떤 이는 인생의 전환점에서 고민하며 찾아왔습니다. 유라는 그들에게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조용한 위로를 건넸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이었는데 남편의 외도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털어놓았어요. 유라는 그 여성의 이야기를 들으며 2년 전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절망감과 혼란스러움이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하지만 지금의 유라는 달랐습니다. 그 여성에게 조언을 하거나 판단을 내리지 않았어요. 다만 조용히 들어주고 따뜻한 차를 계속 따라주었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오늘도 유라는 정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작년에 심은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상추도 파릇파릇하게 자라고 있었고, 새로 심은 허브들에서는 향긋한 냄새가 났어요. 자신이 손수 기른 식재료로 요리를 만들어 먹는다는 것이 이렇게 뿌듯할 줄 몰랐습니다. 영수는 카페에서 오늘 오후에 올 단체 손님들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처 도시에서 온 독서 모임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라는 그들을 위해 특별한 차 블렌딩을 준비했어요. 캐모마일과 라벤더, 그리고 자신이 직접 기른 레몬밤을 섞은 차였습니다. 정원 한쪽에는 명수가 만든 작은 표지판이 서 있었어요. 여러 가지 꽃과 허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그 중 하나에는 정유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 없는 들꽃이었지만 명수는 그 꽃에 유라의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소박하지만 질긴 생명력을 가진 그 꽃이 유라를 닮았다고 했거든요. 유라는 그 표지판을 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57년 동안 살아오면서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준 적이 없었거든요. 태연은 한 번도 그녀의 이름을 정성스럽게 부른 적이 없었어요. 항상 여보나 당신이라고만 불렀습니다. 하지만 명수는 달랐어요. 유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안에 애정과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녀라는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 같았어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유라는 잠시 손을 멈추고 수평선을 바라보았어요.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넓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데 왜 그동안 그렇게 좁은 세계에 갇혀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반포의 고급 아파트도, 명품 가방들도, 값비싼 보석들도 지금은 전혀 그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자신을 얼마나 무겁게 짓눌렀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진짜 풍요로움은 마음의 평안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독서 모임 사람들이 도착했어요. 10명 정도의 중년 여성들이었는데 모두 책을 읽고 토론하기 위해 조용한 곳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유라는 그들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차와 간단한 다과를 내왔어요. 그들 중 한 명이 유라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이런 곳에서 살게 되었느냐고, 서울이 그립지 않느냐고. 유라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살고 있다고, 그래서 매일이 새롭고 의미 있다고 말이에요. 그 여성은 유라의 말에 깊이 공감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유라는 그녀에게 조언하지 않았어요.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을 더 따라주며 미소만 지었습니다. 해가 지고 손님들이 떠난 후 유라와 명수는 함께 카페를 정리했어요. 설거지를 하고 테이블을 닦고 내일을 위한 준비를 하는 일상적인 일들이었지만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특별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두 사람은 마당에 나가 앉았어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했고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아름다운 밤하늘이었어요. 유라는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59세의 나이에 이런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 기적 같다고. 만약 태연의 외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명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마 여전히 그 화려하지만 공허한 감옥에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태연의 배신이 오히려 축복이었던 것 같았어요. 그 일이 없었다면 유라는 영원히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살아갔을 테니까요. 상처는 있었지만
그 상처가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유라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어요. 정원일로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예전에 부드럽기만 했던 손보다 훨씬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이 손으로 자신의 삶을 직접 일구어 가고 있었거든요. 이제야 정말로 정유라로 살아가고 있다는 기분이었어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부속품이 아니라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말이에요. 59세가 되어서야 찾은 진짜 자신이었지만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정유라의 이야기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가정을 지켰으면 어땠을까 하는 복잡한 마음이 듭니다. 32년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새로운 사랑을 찾아 떠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많은 고민이 됐을 것 같습니다. 가정의 의미, 사랑의 본질, 그리고 개인의 행복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이야기였어요. 어쩌면 정답은 없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유라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때로는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시작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